이바라키현의 이와이시에서 건축업 도우미로 일하는 21살의 마나카 히로미라는 사람입니다. 1989년 8월 9일 오전 1시 10분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인 토야마 마사노리와 갑자기 이상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요. 21살짜리 남자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 차를 불질러 태우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차량 화재 보험금을 노리는 거죠. 친구인 토야마도 직업 없이 노는 새끼이기 때문에 돈이 탐날 수밖에 없었어요. 차는 20분 만에 다 탔는데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나카가 자기 도와준 토야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토야마는 이날 죽습니다. 마나카는 자기가 방금 죽인 친구 시신을 근처 땅에 묻어 숨기는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차량 방화 사기를 완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토야마의 어머니에게 10여 차례 이상의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자기 차를 훔쳐 타다 불태웠으니 변상을 해달라는 건데 500만 엔씩이나 달라고 했거든요. 머리를 꽤 굴린 티가 납니다. 토야마에게 도둑맞은 차가 불에 탔으니 자기는 차량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범인인 친족에게 변상도 받겠다는 건데요. 이 주장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사람은 당사자로 지목된 토야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표면적으로 실종 상태죠. 범행에 성공한다는 자신감이 꽤 있어 보이는데 사실 따져보면 또 허술한 범행이기도 해요. 일단 보험사가 토야마의 도둑질로 차를 불태웠다는 증거, 그걸 달라고 할 거예요. 이 증거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가짜 증거입니다. 그리고 토야마의 어머니도 순순히 이 말을 듣겠냐는 건데 실패했어요. 돈을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차량 방화는 성공해 490만 엔의 보상금이 나오긴 했죠. 메인이 보험 사기였으니까 목적을 반은 달성한 거예요. 성공의 맛을 본 마나카는 바로 한 달 만에 다음 범행을 계획합니다. 20살인 타카야마 타카유키라는 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카유키는 소년원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얘도 백수라 돈이 필요해서 바로 범행에 응했어요. 마나카의 이번 계획은 뭐냐? 중학교 동창을 노리는 건데요. 21살의 이나바 아츠유키라고 합니다. 납치해서 몸값을 교환하재요. 새벽에 이나바 불러냈고 바로 차에 감금했습니다. 그러더니 편지를 쓰라고 시켜요. 편지의 내용은 자기가 차에 불 지르라고 토야마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쓰라고 하는 거죠. 토야마가 자기 차에 불 지르고 사라진 것처럼 증거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나바가 시키는 대로 편지를 다 쓰자 목졸라 죽였고 시신은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나바에게 강제로 쓰게 한 편지를 들고 마나카가 이나바의 집을 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나바의 부모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마당에 갑자기 이 친구라는 사람이 편지 하나 들고 찾아와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있으니 함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럴 땐 경찰에 신고하고 보자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아직 죽은지는 모르지만 토야마의 부모도 일단 아들이 실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받은 경찰이 보기에 두 집의 아들이 사라진 동시에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진짜 차를 훔쳐서 불을 낸 건 맞는지 이 마나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주변에서 2명이 실종된 건 분명 무슨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나카와 타카유키를 체포하기로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얘들이 경찰 처음 만나봤고 겁이 많이 났을 겁니다. 토야마와 이나바 사례를 바로 인정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시신 위치, 범행 동기 다 밝힙니다. 돈 때문에 저지른 사건이었고 인정했는데 문제는 재판 가서 진술을 뒤집어요. 마나카는 자기가 죽인 친구 토야마와 같이 있던 날 사실 소년원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니라 이 소년원 친구들과 토야마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서 집단 폭행이 일어났었대요. 그러다 토야마가 맞아 죽었고 이나바 사건은 토야마를 때려 죽인 그 소년원 친구들이 자기를 위협해서
이나바를 납치하라고 시켜서 데려다 줬을 뿐이다. 내 차에 불을 지른 것도 이 소년원 친구들의 짓이라고 경찰에서 한 진술 자체를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대로면 돈 받으러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게 이상해지죠. 여기에 대해서도 마나카는 대답을 다 해요. 이건 자기가 돈 받으러 간 게 맞는데, 그렇긴 한데 그 소년원 애들이 너 살인범 되고 싶냐고 뒤집어 씌우려는 것처럼 협박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으러 다녔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범인 타카유키는 살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경찰은 이 새끼들이 보험 사기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받아낸 보험금 중 190만 엔을 고급 승용차 타이어 휠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됐다는 A의 이름과 소재지도 알지만 A의 공범인 그 동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조사 때 범행을 인정한 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여기서 임의성이라는 게 뭐냐? 경찰이 아직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사 대상에게 증거를 요청할 때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은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인지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임의성이 없을 경우에 경찰은 수집된 증거를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내는 사람은 A라는 부분에 사용하는 줄 알고 냈어요. 근데 경찰은 B라는 다른 부분에다가 증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 놓고 당사자에게 요청한 증거를 받았다고 거짓말 해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증거를 내는 사람은 경찰이 이 증거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 알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이 증거 사용처에 대해 고지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임의성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나카의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자백한 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모른 채로 한 말이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임의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피고의 무죄 주장이 허위라고 받아쳤어요. 실제로 마나카의 자백으로 시신과 증거인 흉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임의성에는 문제가 없으니 마나카의 범행이 확실하고 인간이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사용한 데다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최종 변론에서 변호사는 증인을 찾았대요. 그 소년원 애들. 마나카가 차 태우려고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샀는데 그때 마나카에게 결제받은 직원입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볼 때 A와 얘 친구들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진술과 기소장의 살해 방법도 시신 감정서와 맞지 않는다면서 마나카의 살인과 사체 유기를 뒷받침할 증거나 동기는 존재하지 않으니 범인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타당하게 판단해 사형을 때렸어요. 차량 방화가 사건의 쟁점이었지만 마나카의 알리바이 주장이 맞지 않아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타카유키는 공범이 되는 건데요. 얘도 살인 혐의는 받았지만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금에 대한 공범으로만 12년형 나왔고요. 항소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마나카가 살인을 인정해버립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 보여주면 감형되진 않을까 생각했나 본데 판사의 생각이 다르죠. 큰돈 갖고 싶어서 동창생 2명을 죽인 범행은 냉혹 무도하다면서 1심을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또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사실 대법원 간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서로가 양쪽에서 증거, 증인 다 최선을 다해 보여준 상태고 그래서 보통 대법원은 증거가 더 추가될 게 없습니다.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형 최종 확정됐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범인 타카유키는 이미 출소했고요. 마나카만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 대기자로 살고 있습니다. 재판 내용을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따져보면은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기는 해요.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보자는 취지에서 말해보는 겁니다. 일본은요. DNA 감정을 1988년도에 도입했어요. 도입했다고 바로 사용되는 건 아니죠. 1990년대부터 법정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 1년 전입니다. 89년도 사건이라
기술은 들어왔지만 아직 인식도 그렇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숙련도가 막 올라간 상태는 아닐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전설의 엔자이였던 아시카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링크해 둘게요. 이게 DNA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최초의 사건은 아닌데 DNA 증거가 재판에 영향을 많이 준 초기의 사건이긴 해요. 이거 억울한 사건으로 범인으로 몰려서 몇십 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이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확실한 물질 증거가 없습니다. 초기긴 하지만 DNA 감식조차 안 했다고요. 그래도 당사자의 자백으로 시신과 흉기 찾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린 다 알잖아요. 용의자의 자백만으론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대표적인 원칙이고 얘가 왜 시신과 흉기의 위치를 아는지도 밝혀냈어야죠. 이걸 근거로 반박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마나카가 범인이라면 흉기를 사용한 토야마 사건의 경우 범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손에 상처가 날 정도의 범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마나카의 DNA가 칼에 남았을 텐데 이런 게 또 증명되진 않았어요. 지문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 지문 감식을 전문화하고 전산화한 거는 1980년대부터예요. 이 사건 전부터 충분히 시행되던 상태였고 그 전부터 일본은 지문 감식의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 기록상 1910년대부터 지문 감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지문을 확보 못한 건지 증거로 인정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마나카의 자백이 전부라는 겁니다. 피해자 2명의 집에서 각각 경찰 신고가 들어가자 바로 마나카를 체포했는데 그 이유는 두 실종자 사이에 겹치는 사람이 마나카라는 이유 하나거든요. 아직 용의자로 보기는 근거가 부실한 상태라 당장은 임의동행이나 참고인 소환 조사부터 했어야 하는데 일단 체포해서 잡아놓고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나카의 변호사가 이걸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강압수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 당장 이렇게 우기고 버텨볼 빌미를 경찰이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나카 변호사는 증인이 있다고 했어요. 주유소 직원에게 차를 태울 때 쓴 가솔린을 사간 사람이 소년원 친구들이라고 진술했으니까 범인은 마나카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검찰은 반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범행 방식도 즉흥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저질렀다기에는 초범인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거든요. 보험 사기 치는데 납치, 살인, 방화를 연속으로 저질렀어요. 시신도 아까 말 안 했지만 토막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피해자를 납치해 가짜 편지를 써서 추가로 사기까지 치겠다는 이 준비성들이 초범의 입장에서 혼자 짤 수 있는 계획이고 이걸 혼자 다 실행한다는 게 마나카의 말대로 소년원 친구들이 몇 명 관련돼 있어야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지경이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마나카를 과연 2명이나 살해한 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가정이고요. 마나카가 범인이 아닐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차량 방화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명확하지 않아져요. 그래도 진술상 가능한 부분만 어느 정도 인정해 보자면 토야마와 사기칠 목적을 세운 상태에서 마나카가 어쩌다 소년원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셨고 그러다 시비가 붙어 토야마를 집단 폭행해 죽였는데 이게 의도한 사망은 아닌 거죠. 그럼 마나카가 이 폭행에 끼지 않은 목격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소년원 애들 입장에서 마나카를 죽이지 않을 거라면 약점을 잡는 게 좋겠죠. 근데 얘가 약점이 없으니 약점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공범으로 둬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토야마 가족에게 거짓말해서 돈 받아오게 시키는 거고 안 하면 죽일 테니까. 이러면 차량 방화는 토야마 사망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마나카가 경찰 진술에서 토야마랑 같이 차를 태우고 죽였다고 했지만 마나카가 범인이 아니고 진짜 범인들에게 협박받은 거라면 혼자라도 계획한 차량 보험 사기를 저질러 돈을 받아내 줬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애초에 죽은 토야마와 범인인 이 마나카는 차량 방화 보험 사기를 계획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의 친구들이 같이 술 마시자니까 같이 자리했다가 시비가 붙어서 토야마가 집단으로 맞아 죽었고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마나카 입장에서 목돈 만들 방법이 차량 방화 보험 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범행 목적은 없었지만 살아남으려고 차에 불을 질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래야 마나카의 진술이 경찰과 재판에서 달라진 게 이해가 되고 알리바이가 허술한 점이나 주유소에서 가솔린 살 때 직원이 소년원 애들을 봤다는 진술이 다 성립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록상 마나카가 하고 싶어서 저지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나카가 아무리 돈이 목적이었다 해도 10번 넘게 첫 번째 범행인 토야마 집에 전화해서 협박하고 포기했다는 점도 특이하거든요. 협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워야 되는 거는 피해자의 가족이어야 해요. 협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결국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더 간절해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마나카가 더 간절해 보이는 통화였단 말이죠. 결국 실패해서 두 번째 범행을 시작하는데 진술대로면 얘는 토야마 가족에게 돈 뜯는 건 실패했지만 그래도 보험금은 받았잖아요. 한 달 만에 추가 범행이 필요했겠냐는 겁니다. 큰 돈이 생겼는데. 얘가 어디에 큰 돈을 썼다는 기록도 없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면 변호사가 거짓 변호를 할 리는 없으니까 소년은 그 친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꾸 얘네들 얘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소년은 친구들에게 협박당해서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접근이 쉬운 주위 사람을 노렸다고 보는 게 검사의 주장보다는 더 타당하다는 거죠. 보험 사기의 특징이 또 주변인들을 노린다는 데 있어요. 죽는 사람의 보험 상속자가 범인이라야 하니까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건데 이 사건은 반대죠.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도 범행 논리상 당위성을 갖추려면은 주변인을 이용하는 게 좀 설득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 싶고 이때 끌어들인 게 타카유키가 되는 건데 얘도 소년원 출신이라 범행에 익숙하니까 자기가 먹을 돈은 아니지만 살려면 성공해야 하니까 도움을 받고 싶었겠죠. 그러면 타카유키는 어떤 과정에서 이 범행이 시작된 건지 모르고 도와준 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진범이면 이미 한번 사람 죽여본 마당에 납치 감금할 공범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정리하자면 두 번째 사건도 소년원 친구들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인데 자기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 일단 소년원 갔다 온 타카유키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 부모도 협박했지만 결국 신고당해서 체포된 과정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냐는 거죠. 이게 타카유키의 진술과 비슷합니다. 마나카의 부탁을 들어주고 돈 조금 벌어볼 목적으로 감금을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이번에도 마나카는 죽이지 않은 거예요. 또 소년원 애들이 불러내라고 시켜서 그것만 대신 해준 건데 그러니까 살인까지 소년원 애들이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 살인이라는 행위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동기가 필요해요. 그 강한 동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진작에 조짐이 드러나 있어요. 주변에서 알아요. 그래서. 근데 마나카의 진술을 보면 범행이 갑자기 시작하잖아요. 빚도 없고 큰돈 들어갈 일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치나 유흥을 막 하던 사람이란 말도 없고 마나카한테 사람을 둘이나 죽여야 할 동기가 이대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범행 과정도 어느 단계까지는 치밀하게 준비됐는데 갑자기 돈 받아내는 과정은 단순해졌어요. 전화만 하고 편지 한 장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가족에게 돈 받는 건 실패했죠. 살인까지 한 주제에 돈 하나 받아내겠다는 악독함이 안 보이고 있어요.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도 증거보다는 마나카가 자백해서 범행이 인정됐을 뿐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판결이 잘못 나왔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검사는 확률에 의존해 찍다시피 기소를 했고 변호사의 반론이 또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부존재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명은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죠. 안 했다는 쪽이 어떻게 안 했다는 걸 증명해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증거 불충분이 나와야 하는 건데 하필 또 일본은
검사의 혐의가 초막강한 나라죠. 그렇다 보니 검사의 기소가 좀 타당하다고 반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검사는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도 있을지 모르고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검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어떻게 반론할 것이고 판사의 판결은 달라졌을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눈에 보이니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